네, 작년 12월 FOMC 회의에서 양적 긴축이 검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 달 미국 증시는 폭락장에 연출됐습니다. 다행히도 설 연휴 동안에는 좀 반등에 나서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월가에서는 증시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빅스, 즉 공포지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저희는 방송을 하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기간에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마 주식 투자하는 이렇게 분들 입장에서는 폭락장이 진정된 게 가장 큰 이렇게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폭락장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때는 미첼의 함정에 빠지지 마실 것을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미첼의 함정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낙관론이 있다가 이렇게 비관론이 되면 이건 네트워크 효과, 심리적 효과 때문에 사실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이력을 발휘한다 하는 이런 지역에 하면서 미첼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차트 분석의 대가인 아캄포로 얘기를 오랜만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빅스 지수 가지고. 그래서 폭락장이 막 연출될 때 빅스가 한 27이었는데요. 이때 바텀 피싱을 굉장히 권유하는 이런 국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는 이 지수가 38, 40 레벨까지 오를 정도로까지 폭락장이 지속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바텀 피싱을 좀 저가 매수 이것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 빅스 지수가 공개됐고 38 도달한 이후에 패닉 셀링이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신인기 월가 이렇게 특보원께서도 향후의 증시와 관련해서 비관론도 있고 그다음에 낙관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시 30분에 미국의 증시의 폭락장에 저점의 논쟁이 아주 치열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월가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빅스 지수가 정확히 폭락장이 지속되는 문제와 폭락장이 이렇게 진정되는 문제가 아캄포로 시각과 일치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단기적인 증시 항방에 가늠자는 빅스 지수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측면을 이렇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설 연휴가 끝나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혼탁스러운 국면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의 영향이 굉장히 한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빅스 지수 또 하나는 심리 지수에 해당되는 CNN의 FGI 지수 이런 지수를 좀 주목해서 이런 장세를 가름하고 투자의 전략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구 페이스북이죠. 현재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돌면서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18%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다음으로 퀄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역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매출 살펴보시면 107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EPS도 확인해 보시죠. 주당 순이익도 역시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7%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마 잠시 후에 나스닥 지수, 선물 지수도 좀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2월을 맞았는데 2월에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설 연휴 기간에 우리 글로벌 마케팅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는 저도 많은 분들의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투자자의 인식이 마치 올라가는 부분이 증시의 정상적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것이 상당히 뭐가 좀 많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증시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사실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경기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정책이 과도기에 몰려 있다 하는 것을 누차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는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피크아웃 지금 하강 국면에 있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 예상치대로에서 실적률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 폭이 갈수록 그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금융 완화와 금융 긴축 쪽으로 전환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교책이다. 교책이니까 혼탁스러울 수밖에 없다. 과거의 상승에 연연하는 사람은 이렇게 폭락장이라도 계속해서 낙관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년 만에 상승을 보다가 처음 이렇게 폭락장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보면 심리적 문제, 그다음에 본인 자신의 어떤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앞으로 앞날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그 나름대로의 세계적인 이런 그 저명한 투자 전략과도 향후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학개미라든가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세계적으로 저명한 투자 전략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체기에 이렇게 혼재 있을 때는 균형의 미학을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까 다시 30분 내도 네. 이렇게 주시기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드리면서 변화만 보면 되지 않느냐, 변화에 그런 측면에서 334 원칙. 이 334 원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BK 종목 투자 3, 그다음에 글로벌 테마 ETF 3, 그리고 4는 현금의 비중.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GBK라든가 글로벌 테마 ETF 이런 쪽으로 이게 강조해 드리면 이게 특정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 드리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한국 주식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또 미국 주식이 같은 폭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글로벌 종목 투자, 그 다음에 글로벌 테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우리가 GBK라든가 글로벌 테마 ETF 이런 쪽에 베이스 통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 증시가 똑같이 하락폭이 있다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GBK와 글로벌 테마 ETF가 더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을 부분에 있어서 올해 들어서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중국 증시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위안화 환율이 사실 우리가 1위안당 184에서 지금 189엔까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하락폭도 적고 그 다음에 위안화 강세다 보니까 중국 쪽의 주식이라든가 중국의 그 관련된 전기차 ETF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이런 폭락장에 수익이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글로벌 마케팅이 뉴욕 현지 입장을 아주 생생하게 설 연휴기간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야를 좀 더 확대를 해본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은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는 게 나쁜 거냐? 네. 주식 투자분들한테는 양해를 좀 구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페드의 입장이 주가만 상승만 부추기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페드의 이번에 설 연휴 기간에 CNBC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페드의 본래 기능에 대해서 많이 방송하는 모습을 좀 보이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혼탁한 국면에서 페드의 위상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이 측면을 출구 전략 관계없이 얘기했던 시각을 이렇게 시청자분, 미국 입장에서 시청자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그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드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다양한 목적을 수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본 목표는 2012년 이후서부터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이죠. 이걸 더 하면 경기 안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경기 안정이라는 건 과일일 땐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침체했을 때 올리는 거다 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금융시장의 안정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 사이즈가 실물보다 3대1 정도 높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에 바로 이렇게 바로 그렇게 반영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뉴노멀 금융시장에서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경기와 펀더멘탈과 괴리되는 부분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이 페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가 하는 일부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난해는 너무 그 주가에 낙관론을 부추기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식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측면인데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그 가치 모형으로 보면 현 주가 평가시는 이게 2.5배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공식적인 조정에 의해 가지고 페드의 가치 모형에 평가한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를 공식적으로 평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목적과 함께 주가가 실물 경제의 매크로 사이드 경기 문제라든가 마이크로 사이드의 실적과 괴리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다. 그것이 채권 시장의 연초에 채권 금리 급등과 함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거품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 폭락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나쁘게만 인식하지 말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폭락장의 인식과 함께 너무 또 이게 주가를 조정하면서 너무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경제하는 주체들은 주식 투자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중심해서 폭락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것이 심리 효과에서 다른 사람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초래한다 해서 항상 속도 조절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가를 조정하더라도 서브 트렌딩, 우리가 가계부채를 조정하더라도 너무 빨리 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브 트렌딩 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속도가 좀 비교적 빨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출구 전략의 속도는 좀 조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 1월에 많은 분들이 이제 1월 FOMC에서 양적 긴축 이런 금리 인상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주가의 폭락장을 했는데요. 1월 회의에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다. 너무 주가를 조정하는 국면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자칫하면 경기라든가 경제 주체의 심리를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FOMC에서는 정작 양적 기축 이거 쿼안티티브 타이트닝이다 그러죠. 요거 이제 양적 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우리가 패트릭 하커 얘기를 다 30분에 전해 주시긴 했습니다는 요 패트릭 하커는 금리 결정권에 볼스턴 연준 총재가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신 금리 결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3월에 많은 분들이 0.5%포인트 금리 인상, 빅스텝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게 주가 폭락을 연축시켰습니다는 이 가능성은 적다. 그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3월에 추진할 가능성이 적다. 지금 이제 상반기로 뭉뚱그려서 나오죠.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렇게 되겠죠. 이런 쪽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이 되면서 주가 반등에 이렇게 폭락장이 진정되면서 주가 반등에 이렇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다소 어려우면서 좀 홍역을 치렀었는데 2월에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미국은 이런 출구 전략과 경기라든가 교체기에 이렇게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2년 동안 상승직 보고 네. 이런 것이 교체기에 훈련하는 기간이거든요. 이때가 가장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과의 이렇게 페드와의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측면에서는 보실 부분이 자 미국이 이제 시장의 교체 시장에 이렇게 먼저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진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지금부터 시청자분이 보셔야 될 것은 이제는 국가 간의 국제 간 자금 흐름이 2월 달 등에서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이 흐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월에 어찌됐든 금리는 좀 올릴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2월 달 들어서 보면 사실 국제 간 자금 흐름 우리 PCO의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간 자금 이론에서 이러한 국제 간 자금 흐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 치약 신흥국에서는 테이퍼 텐트림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아마 설 연휴 기간에 각종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외신에서 보면 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미국에서 금리가 낮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가는 과정을 포지티브 트레이드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 투자했던 자금이 미국으로 환수된다. 이걸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다. 요 자금의 향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폭락장이 진정되는 국면도 이러한 밖에 가 있는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게 자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폭락장이 이렇게 진정되는 국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취약신흥국은 그만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빚의 복수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호를 통해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에서 이렇게 옥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자, 취약신흥국들은 그만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빚에 제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국가들에서 그립을 지는 거, 그립이라는 거 아시죠? 그립을 확 지는 겁니다. 항만 내놔라, 뭐 내놔라. 이게 중국의 1대1로 계획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계획에 깊숙이 빠져든 국가들 같은 경우 이게 스리랑카, 파키스탄이죠. 이런 국가들은 2월 중에 금융위기 문제가 많이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제는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의 입장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향방 첫 번째. 그다음에 빚의 복수 자금에서 중국 자금을 이렇게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감안하지 않고 확확 잡았던 그립 자금들이 사실 그 옥을 재는 상태에서 네. 스리랑카, 파키스탄 같은 이런 1대1록에 깊숙이 관여한 국가들의 금리위기 문제가 이달에는 많이 거론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쪽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역외 선물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10원대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진정되는 이렇게 예. 됐긴 했는데요. 지금은 한 1,204원 정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는 설 연휴 기간에 자 우리가 역외 선물한 시장에서 1,21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에 기업인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알고 있으신 분이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요. 외국 자본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함께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자금이 중요하다. 자금 이탈 부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난 1월 20일 이후에 한국의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5조 원이 빠른 속도로 이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국 증시의 진정 여부도 외국 자본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외국 자본이 빠지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한국의 금리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완충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지면 바로 환율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7월 이후에 1,200원대 오랜만에 진입했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 보면 외국 자본의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외국 자본 이탈과 코스피 간의 하락 간의 악순환 고리가 차단돼야 된다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설 연휴에 국내 증시에 투자가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빅피처가 전개된 상태에서 설 연휴 기간에 이렇게 문의해 보시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자 1차 갈림길 작년 11월에 1,180원 뚫리면 1,200원 간다. 1,200원 갔습니다. 1,200원 돌파하면 1,230원까지는 가는 거로 반다. 근데 이게 3월이냐 4월이냐 우리가 보면 4월을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10원대 가서 1,230원 바로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자금이 있으신 분은 바로 좀 당분간 원화 자금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단기 자금에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은 1,230원까지 이렇게 간다면 4월까지 보유해더라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달 무역 통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적자가 2개월 연속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됐죠.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역 적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역 적자가 2개월 연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한 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여기 이제 봤습니다는 작년 12월에 4억 5천, 그다음에 2020년 1월 이번 48억 9천에서 10배나 증가했죠. 그럼 이제 지금 재정 적자가 되다 보니까 쌍둥이 적자하면 시청자 여러분 어디 생각하십니까? 미국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까지는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무역 적자가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도 산 잡을 시각이 잘못됐습니다. 왜 우리와 비슷한 국가가 적자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지난달 수출이 15% 증가하고 수입도 35% 증가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확대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확대형. 그래서 외환보유가 스타하게 지금 충분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이렇게 확대형의 무역 적자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2개월 연속의 이렇게 모습 보서 이 쌍둥이 적자 문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착될 때는 외환위기 당한 입장에선 해외 시각이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로 보면 확대형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보다는 재정 적자가 더 문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항상 만나보면 쌍둥이 적자에서 미국은 재정 적자지만 미국은 사실 무역 적자지만 한국은 재정 적자가 주목한다. 그래서 지금 일부 후보들 이렇게 입장에서는 GDP에 비해서 국가 채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도 괜찮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 관리 문제는 중요하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4천을 갈 수 있다. 이런 논쟁이 또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정부 시각인데요. 네. 쌍둥이 적자니까 재정 적자도 캐시플로우 악화되는 거죠. 무역 적자도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사항에 MSCI 이렇게 우리가 편입되면 외국 자본이 이렇게 쌍둥이 적자의 외화 부족 문제를 이렇게 보완하면서 코스피가 4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면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논란이 있는 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선진국의 MSCI의 선진국 논쟁은 너무 앞서간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보면 예비 명단도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선진국의 지수부터 얘기하느냐. 네. 이게 외국인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평가의 주체와 판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MSCI 측이라고 하고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꼭 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 개선 24시간 환율이 움직일 수 있는 하더라도 자, 외형상 제도보다는 느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라스 이벤추얼 미필적 고의 사고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만에 하나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우리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코스피가 4천 가는 거 아니고 5천 가는 게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추정일 때 가장 근본적 전제는 그 자금도 고객 자금이다. 고객 자금 입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매력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경정책의 불확실성 문제입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말 한마디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오늘 넣었다가 여론이 안 좋아 뺐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한국의 경제정책에 차기에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넣었다가 뺐다 하면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어떠냐. 투기성 자금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보는 자금들이거든요. 그런데 차기에 내일 모레 이렇게 이끌어갈 사람이 으떡으떡 하면 안 들어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월 21일 이후에 한국의 외국 자본이 굉장히 빠지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감안되는 거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 신규로 임명된 연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어떤 결과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중요한 얘기인데요. 30분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청문회 끝났죠. 그다음에 브레이너스도 부의장도 연준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간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감독 담당 레스킨, 그다음에 공석적인 페드 이사 두 사람, 쿡과 제퍼슨 하는데요. 청문회는 통과합니다. 근데 인준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원 은행위에서 인준만 하면 딱 끝납니다. 그래서 15일 날 그동안 연준의 청문회가 끝났던 파월과 레스킨 전부 이제 거기서 같이 일과를 합니다. 예. 오늘 하는 사람. 그래서 5명이 일괄 처리되면 3월 회의에는 진짜 그 바이든 퀴즈로 구성된 온전한 의미의 사실 그 FOMC가 회의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QT 문제도 3월 달에 많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QT는 빠지고 있죠. 지금 5월 달, 6월 달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 연준 청문회가 오늘 마무리되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서 점검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